갑자기 찾아온 위기. 연이어 한 달 만에 IMF가 터져서 이 사업이 진짜 다시 한번 생사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사리 체계 개발을 시작했지만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은 계획상 필요했던 인력 대비는 참 상당히 적은 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자동차 디자인을 했던 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시너지 있게 한번 데려다 써보자. 자동차 디자이너부터 휴대폰 전문가까지 각지에서 끌어모은 최강의 외인 부대. 가족들하고 도저히 이게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낯선 터전. 미 정부의 그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아이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전될 내용을 검토하고 수출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인데요. 체계 개발 돌입의 마지막 관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승인 내용과 함께 단서 조건 23개가 포함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23개 단서 조항이 불러올 위기는 만약에 미 정부가 이것을 무기 수출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TOC에 참여하고 있는 락히드한테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T50 체계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고등훈련기 T50의 체계 개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시킨 두 분의 주역 모셨습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이끌어오신 김형준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삼성항공과 카이 소속으로 KT1과 T50 등 국산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심재규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규입니다. 심재규 부장께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이제 부장님이 해오신 일이 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고요. 또 T50은 우리 심 부장님께 어떤 항공기였는지, 어떤 의미인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TOC 개발 사업 초기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기억하는 것은 T50 사업 계획을 준비했던 것,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착수하고 나서 사업의 이행 관리를 진행했었고, 특히 이제 락히드 계약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중에 가장 이슈였던 수출 승인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T50 개발, 양산, FA50 또 T50 수출까지 관련된 이제 수출 승인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T50 양산이나 또 FA50 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T50 수출 마케팅까지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KT1 또 T50에 있어서의 나중에 양산 수출까지 이제 계속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심 부장님과는 조금 잠시 뒤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김 전무님께 첫 번째 이 주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IMF 구제 금융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로 인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급증하고 또 급기야는 또 사업을 포기할 뻔한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또 예산대로도 부족해서 큰 힘이 좀 들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인력 확보 문제가 또 가장 또 어렵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체계 개발 초기에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예, 사실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이제 설계 기술인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은 그때 그 소요됐던 계획상 필요했던 인력 대비는 참 상당히 적은 인력이었습니다. 피크로 개발이 수년 후에 이제 그 정점을 찍을 때는 거의 1000여 명까지, 물론 이제 사업 관리 인력도 들어갑니다만
필요한데 저희는 그 당시에 T50이라는 이제 이 고등훈련기 개발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 이제 개발 인력 위주였고 재미왕매 팀에 파견했던 인력이 약 32명 정도였고 또 국내에서 그 인력들하고 같이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던 기술 인력들이 한 70여 명이 있었으니까 100여 명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 그것도 이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깔때기의 모양처럼 확 증가하는 것이 이제 체계 개발의 초입부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제 사업적인 어떤 그 부분도 리스크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인력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단계 전환 사업을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96, 97에 걸쳐서 한 1년 이상을 이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때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를 막 생사를 오고 가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인력을 선뜻 미리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TO10이라는 이런 첨단 항공기를 최초로 개발하다 보니까 국내에 존재하는 항공 전문 기술 인력의 풀 자체가 매우 일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이제 겨우 97년 10월에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상황이고 또 연이어 한 달 만에 IMF가 터져서 이 사업이 진짜 다시 한번 생사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98년 초까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T50 사업이 결국은 보통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단계를 거쳐오게 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단계 전환 사업까지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좀 필요했었을 텐데 이 부족한 인력 어떻게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셨습니까? 예, 사실 뭐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저희는 뭐 그야말로 이제 시작만 정책 결심을 하면 어디인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면접 보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래도 사업은 간다. 예산은 좀 줄었지만 첫 해년도는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할 때가 정말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제 그 밤을 새워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한 결과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당시에 도출이 됐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항공 설계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대형 사업에서 KT1 이후로는 이제 이것이 처음이지만 그 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F-16, KF-16이라고 하죠. 코리안 파이터 F-16이다 그래서 KF-16을 면회 생산,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하는 사업이 당시에 한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삼성항공에서 당시 KF-16을 생산하면서 양성한 생산 기술 인력들 대졸 이제 직원으로서 회사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생산 쪽 전문으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그 풀이 어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최고참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그래서 항공기를 최소한 F-16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아직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항공기지만 페이퍼워크의 수준의 항공기지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전문성이 시너지가 있다 해서 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내에 이제 거의 메이저급은 다 들어오고 이제 서브 그룹의 우리 후배들이 그 자리를 이제 대행해 주는 체제로 변환을 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저 같은 이제 세부 계통이나 이런 분야들은 설계 디자인 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산 3D 모델로 3차원 모델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면은 도면 작업을 해야 이것이 생산과 설계자 사이에 이제 소통의 수단이 되는데 그 도면을 드로잉을 쳐낼 수 있는 전문 이제 설계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대한민국의 그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는 라이프 사이클이 소위 말해서 모델과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계속 변화되는 사이클이 2,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외주 업체까지도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내부 디자인이건 외부 디자인이건 했던 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시너지 있게 한번 데려다 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실행이 됐고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생산 쪽에서 F-16 전투기를 부품에서부터 최종 시험 평가까지를 쭉 팔로우를 해서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웠던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은 저희 그 설계 엔지니어들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서 서로 앉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노하우, 경험을 많이 이렇게 투영을 미리미리 해보고 좋은 조언들을 생산성을 고려한 설계 들과 F-16 드로잉에서 봤던 정보들과 우리 도면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인풋을 해서 상당히 그 난리지를 지식 자체를 융합시켜주는 그 융합자 역할을 해줬고요. 무엇보다 어차피 설계 도면을 엔지니어들이 그리면서 제일 많이 범하는 우가 생산에서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대 비용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설계 아이디어들이 곧잘 나옵니다. 생산까지 경험한 엔지니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는 기법을 흔히 이제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학으로 그것은 자리 잡아 있는데 그 부분이 설계 초기부터 적용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나오는 에러를 도면을 새로 고치고 생산해서 비용을 일정을 손실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상당 부분 방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설계 인력들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3차원 디자인과 도면화 작업, 그다음에 생산에서 피드백 받아서 다시 도면을 수정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항공기 설계에 들어가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배워야 되니까 에러가 맨 처음에 있었지만 금방 적응을 했고 또 저희가 항공기 설계할 때는 바로 드로잉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3차원으로 3디멘셔널한 디자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 디자인 도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로 인정받던 카티아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도 그 디자인은 독보적으로 가장 강력한 디자인 툴입니다. 그런 디자인을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좀 낯설어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뭐 그 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적응을 한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설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당시에 F-16에 참여했었던 어떤 생산 기술 라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술들, 인력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인력이 또 이게 사천으로 다시 또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또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일하는 현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도 다 터전을 옮기는 일이 됐던 것이라서 굉장히 큰 또 일이었을 텐데 아무리 이제 회사의 결정이긴 했지만 무리 없이 좀 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애로사항 많았었죠. 어떻게 보면 정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똑같은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공계열의 사람들이 이공계를 많이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공장이나 어떤 생산 인프라 쪽으로 직장을 잡으면 이동을 해서 지방 생활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에 나온 사람들도 보험회사 가거나 무역회사 가거나 이런 거를 선호하는 일조차도 많죠. 심지어는 뭐 인사팀에 배정받아 본사에 있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대도시에 좀 인접해 있는 데까지는 심리적으로 양보가 되는데 저희 회사가 있는 사천 시는 사람들 사천시 용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삼천포는 알아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삼천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삼천포는 알아도 사실은 원조 지명인 사천을 잘 모릅니다. 사천 짜장은 알아도. 근데 그 사천에 우리가 가니까 우리 이가 회사가 있는 그 삼성항공 공장을 읍내라고 부르더라고요. 유천리, 사천 읍내 이런 용어를 쓰고 낯선 이제 전원의 그 시골
그래서 좀 가까운 풍경들이 있고 하니까 한두 번 내려와서 사전 체크한 사람들이 그 얘기가 이제 삽시간에 퍼지고 이러니까 다들 좀 기피 하는 게 역력했죠. 예. 심지어는 뭐 저희 엑스포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전에 연구단지, 잘 꾸며진 연구단지에 있다가 2시간 거리인 사천읍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족들하고 도저히 이게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경영진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설계 인력들을 뽑을 때도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가족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독려도 많이 하면서 좀 확인 체크도 많이 해서 선발할 때 유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 가족들은 또 애들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교통도 막히지 않고 지리산도 가깝고 통영도 30분이면 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선전 아닌 선전을 관리자들이 경영진하고 같이 하고 무엇보다 복리후생 제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오더라도 좀 주택융자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들이 가족들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썼고요. 가장 강력한 그 가족들이 그나마 이주할 수 있도록 했었던 부분들은 또 다른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결국은 용단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 전투기 항공기를 국가 사업으로서 내가 처음으로 한다, 도전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긍심들이 있었고 책임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본인 자신이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가족들을 설득을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뚜렷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그 분들이 지금 다 성장하셔서 회사의 중요한 보직과 차세대 전투기나 소형 무장 헬기 같은 사업에 지금 헌신하고 있으시지만은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회사로서는 이제 과감한 결정 또 선택이라고 했겠지만은 또 그걸 따르는 직원들의 이건 뭐 개인적인 아무리 복리후생을 해주고 또 정규 여건을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또 조국이나 동료의 이런 것들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때 필요한 인력들을 사천에 집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T50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 혹은 또 원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서는 사천으로의 집결이 결국 이후에 T50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평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신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사천으로 집결하게끔 회사가 과감한 결정했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사실 업체로서의 주계약 업체로서의 개발 성공에 대한 그 압박감 때문에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이 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T50 체계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 최초로 업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 공군이 직접 관리하지만 또 하나의 사업 특성은 이것이 한국의 한국항공, 당시 삼성항공과 미국의 락히드사가 같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총 개발 책임은 국내 주계약 업체인 한국항공이 책임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한 데에 대해서 이 개발 주관 업체인 한국항공은 무한한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개발 집결지, 개발의 중심지를 사천으로 정하고 또 우리 사천 공장으로 정하고 그 사천 공장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기관,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들을 사천 공장에 상주해서 동시에 T50을 개발하고 신속히 이 개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을 원사이트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천 공장을 왜 개발 중심을 선정했냐면 아까 김 전무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천 공장에서는
KF-16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F-16 전투기를 국내에 도입을 해서 면허 생산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사천 공장에는 비행기를 최종 조립하는 최종 조립장, 그다음에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그다음에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활주로, 기타 비행 시험 시설들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 인력들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는 최고였던 것이죠. 그곳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 모여서 동시에 TU-10을 개발하면 시간적 로스를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정확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TU-10 장소와 그다음에 개발 인력들이 한꺼번에 모임으로써 이것은 이제 향후에 TU-10 개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사실은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전무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위치는 인프라 차원에서는 그 프로젝트 자체만 보면은 딱 좋은 위치거든요. 활주로가 있고 아주 잘 꾸며진 최근에 건설된 F-16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된 공장과 연구센터들이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잡념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이잖아요. 원래 해외 유학 갈 때도 학생이 유학 보냈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올 때까지 돈도 들 쓰고 정말로 영어도 많이 익히고 오려면은 저기 시골에 있는 유명 대학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스갯소리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에만 집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여건 속에 회사가 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 아기들이 참 많았고요. 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가족이 형제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빼뜨렸지만은 저희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삼성 자동차, 삼성 전기 이쪽의 인력들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고 인력 투입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산업 효율화 한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정책도 나오고 해서 항공이나 자동차 분야들도 그 일부분으로 인력들이 좀 유동화되어 있는 좋은 저희에게는 절호의 찬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가족들과 살던 생활의 근거지가 다르거든요. 상당히 원격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그렇게 한 군데에서 가족들을 최대한 하여간 저희가 독려하고 본인들이 의사결정해서 와서 산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한 인적 요소의 에너지고 파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 것이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은 그야말로 밖에 나와서 직장에 와서 카이에서 TO-10이라는 그 명제 하나에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가서 뭐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대화를 좀 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좀 챙겨서 주면은 좀 더 좀 리프레시도 되고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과 그 가족하고의 그 생활이 한 군데서 일어났던 부분은 첫째로는 이제 전쟁에 나간 장수가 오로지 전쟁에만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심리적으로 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당시 항상 저희는 일을 월화수목 금금금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일하다 보면 책임감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수한 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저녁 12시까지 뭐 일하는 거는 왕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 겨우 집에 와서 하숙생도 뭐 그런 하숙생은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래도 가족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였다. 뭐 CF에도 나오는 용어처럼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고 일로서만 바라보면은 한 군데에서 서로 다른 수십 개의 분야가 수백 명, 뭐 피크 때는 이렇게 된 지까지 1000여 명이 넘는 그 집단이 동일한 목적을 다양한 목표와 수단으로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은 뭐 그 대단히 많은 이슈와 현안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의사결정을 해서 빠르게 결정하고 다시 태스크를 주고 넘어가는 이 소통이
지식적인 소통도 필요하지만 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가는 이 감성적인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소통에 있어서 한 군데에서 서로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사업관리적인 이슈, 설계에 대한 수십 개 분야에서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 솥에 넣고 끓여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과 일정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인프라적인 요소였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심재규 부장 얘기하신 대로 전체를 일일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마스터 일정을 7년치, 8년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공군의 항공기 사업단, 항사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항공기 사업단에서도 핵심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는데 이 사업 관리를 하고 개발 관리를 하는 주체들도 아주 원활하게 상황 정보를 체크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의논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지침을 공식화할 수 있고 하는 이 루프 생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데일리 단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서 우리 김영준 전무와 이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심재규 부장과 이렇게 또 다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부장님, 네. 이제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이전은 이 T-50 개발 이전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로키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 통상 그 미정부 수출 승인 또 EL 또는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미 정부가 해외에 방산 물자나 기술 자료, 그다음에 방산 용역 등을 이제 제공함에 있어서 그 미 정부의 그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아이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전될 내용을 검토하고 수출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이제 미 정부는 이 수출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이전될 기술 또는 물자의 그 제공 수준과 범위, 그다음에 그 제공되는 것을 사용할 사용자 등을 다 정의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제공되는 물자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범위나 또 사용 방법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미 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경우는 계약 금액이 약 일정 수준 이상 약 5천만 불 이상이 될 경우는 미 정부 내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미 의회에 통보를 해서 미 의회가 또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국무부에 이제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수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수출을 해줄 건지, 수출을 해주더라도 조건을 붙일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절차에 따라서 우리 TOC 체계 개발도 이미 락히드와 한국항공이 TOC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한 이제 사안은 TOC 체계 개발 단계에서 첫 번째로 미 정부의 F-16 기술 자료를 한국에 제공한다. 두 번째는 TOC 개발을 위해서 락히드의 개발 인력을 한국에 지원해서 TOC 개발 기술 지원을 한다. 세 번째는 체계 개발 업무로 양자간 합의했는데 그 중에 락히드가 수행하는 항공전자, 비행 제어, 주익 개발 업무에 한국항공 엔지니어를 파견한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미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제 핵심은 미 국무부터 이제 수출 승인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이 승인 받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이제 하는데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 검토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안 자체가 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통상적으로 미 정부 수출 승인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것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나고요. 또 사안이 좀 복잡하면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요청 사안에 따라서 미 정부 내에 검토하는 부서, 검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TOC 체계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이 97년도에 착수됐지만 그 전인 95년부터 사실 본격적인 미 정부 또는 미 업체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995년에 이미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업체주도 개발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업체와 공동 개발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나 그 한국 업체는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하고 상당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미 정부와는 이 TOC 체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미 정부가 갖고 있는 F-16 기술 자료를 한국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OC이 개발된 이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대상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TOC 개발을 하면서 생성된 그 TOC 개발 자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OC 프로그램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향후에 국내의 항공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데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업체 간에는 당시 이제 한국항공, 그다음에 미국의 락히드 사하고는 이 TOC를 사업을 하면서 단일 단계 사업이 아니고 TOC의 개발, TOC의 양산, TOC의 수출까지 포함해서 이 3단계에서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TOC 체계 개발에서는 락히드의 개발 업무와 카이의 한국항공의 개발 업무를 구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출 시에는 어떻게 양자가 노력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이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이미 사전에 수년 동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 정부 수출 승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사실은 않았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이 사업이 1997년 10월 달에 착수되기 때문에 미 정부 수출 승인이 검토가 되더라도 한국의 사업 착수 시점까지는 다 승인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전하게 될 F-16 기술 자료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핵심 기술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락히드와 한국항공의 수출 승인 요청서를 받은 입장에서는 미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한 기간 이상으로 검토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전체 이제 이 개발부터 양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이제 그런 어떤 수출 승인 그 계약이 좀 들어와 있었을 텐데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어려운 점이나 혹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는 별 문제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이 수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정부 스스로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 당사자인 락히드나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미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정부가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 뿐이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고 또 미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된 상황에서 1997년은 굉장히 바쁜 해였거든요. 아까 김 전무가 얘기했듯이 97년에 이미 TO10 사업은 한국 정부가 보내겠다라고 승인했고 그에 따라서 체계개발 계약도 사실은 체결이 된 상황에서 미 정부 수출 승인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계업체인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참 미 정부 수출 승인과 또 승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한국항공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97년 한 10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락히드에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TO10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체계개발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조속히 결정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서한을 내보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락히드도 미 정부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검토는 종료가 됐고 TO10 체계 개발에 대한 미 정부의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로써 이제 TO10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선결 조건을 대부분 해소가 돼서 TO10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리죠. 더군다나 이 TO10 체계 개발 자체가 업체 주도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공항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어려운가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 국무부가 발행한 수출 승인에 보니까 단서 조항이 23개나 좀 붙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미정부는 1997년 11월 12일 날 미 국무부 서한으로 TO10 체계개발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서한에는 승인 내용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단서 조건 23개가 포함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예상해 보면 그 23개의 단서 조건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보면 이제 기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 참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기타의 행정적인 내용, 그 계약 조건 수정의 내용으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미정부가 승인을 하되 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이 기술 자료는 TO10 체계 개발 사업에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이전된 기술 자료는 어떠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좀 있었고 두 번째 TO10 개발 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개발 인력 및 업체가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제3국의 장비나 업체의 참여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서 조건이 TO10을 착수하고 개발을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TO10 사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미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주계업체인 한국항공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TO10 개발이 8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 한국항공은 락히드하고 이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미 정부하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제기된 이 단서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8년 동안 TO10의 수출 승인을 10개, 10회 정도 개정을 해서 대부분의 그 단서 조건을 해소하고 삭제하고 개선 완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김 전무님, 예. 이 23개 조항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담당했던 분야에서 지금 크게 생각나는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에 앞서 설명 주신 대로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이 그것도 최첨단 당시에서는 F-16에 적용됐던 설계 기술들이 저에게 공유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지면서도 이제 한국 정부와 한국 업체에 이제 제한돼서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업체들이야 뭐 상관이 없을 테고 그 조항은 저에게는 당시 이제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OML 확정 전에 메이저한 시스템들에 대한 업체와 그다음에 타입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제한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좋은 예가 랜딩 기어 그 착륙 장치 시스템하고 조종사가 비상시에 탈출하는 탈출 계통 시스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미국의 업체들도 우수한 업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미 전투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유럽의 또 유럽 전투기나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마켓 쉐어가 1위에 올라 있는 두 개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랜딩 기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그 프랑스와 영국 업체의 합작 법인인 메세다우트라는 업체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선정됐고 조종사 탈출 계통 시스템도 전 세계 마켓시어 1위인 영국의 마틴 베이커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기 전에는 이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미국, 유럽 업체들이 공개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RFP라고 해서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제안서를 내주세요라는 요구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릴리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저희가 원하는 요구도에 근접하는 시스템이 뭐고 어떻게 추가 개발하겠고 일정은 어떻고 검증 방법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들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전체 스케줄이 전체 일정이 나오거든요. 계획이. 기술적인 그 기능도 상당히 평가 방법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고 이 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든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지금 항공산업의 예산을 그 당시 IMF를 겪으면서도 저희가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셋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것처럼 아끼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예요. 퍼포먼스의 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영어가 익숙하니까 일하기는 더 편하다라는 뭐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사실 언어도 좀 힘들고 문화도 많이 틀리고 근데 저희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그 평가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선정했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만족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T-50, FA-50에 장착돼서 아주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업체답게. 그래서 물론 그런 조항들이 사업 관리에서 경영진에서 계속해서 아까 10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친 것처럼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어기는 그런 법을 어기고 승인의 조항을 어기면서까지는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신부장님 추가적으로 혹시 더 말씀 주실 거 있나요? 예, 그 김 전무가 얘기했듯이 그 제3국 장비, 이젝션 시스나 랜딩 기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핫 이슈였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단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개발 기술, 이 미국에서 공유되는 기술을 체계개발에만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부담이 있었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T-50 개발 이후에 T-50에 대한 후속형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국내에서 개발한 다른 항공기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 조건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미국 업체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T-50의 개발 자료는 F-16이나 T-50의 후속 사업, 기타 한국 공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출 승인을 개정을 했고요. 또 이제는 이제 현재 우리가 KF-X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T-50 개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개정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건이라 함은 완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개정, 노력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출통제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의 수출 통제를 시행해왔다. 특히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와 걸프전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외교안보 수단으로 간주해 국제수출 통제를 주도해왔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군용장비나 기술자료 등을 수입하거나 이전받기 위해서는 국제 무기거래 규정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T-50 고등 훈련기는 한국 하이의 주도하에 미국 록히드 마틴이 참여하는 공동개발 형식으로 진행됐다. 록히드 마틴의 주요 역할은 초음속 제트기 개발 관련 기술 이전.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고등 훈련기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록히드 마틴이 담당하는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그리고 주날개 개발 과정에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기업이 보유한 군수산업 기술이 전수되는 만큼 당연히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출 승인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그나마 23개의 단서 조건이 붙고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한국으로 이전될 기술 자료는 T-50 체계 개발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만일 제3국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때는 미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주체인 카이는 가격 대비 최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회사들을 후보로 놓고 부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했다. 만약 23개의 단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상의 부품 확보는 물론 개발 성공 이후 수출 전선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이 뻔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카이는 끈질기게 협상과 대화를 이어갔고 23개의 단서 조건 중 상당수를 완화시키거나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신 부장님께는 앞서 이제 미 국무부가 수출 승인을 내주면서 23개의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미국 국무부 입장에 있어서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전장치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을 법도 하고요. 또 한미 양국이 모두 그대로 이것이 발동되지 않고 좀 잘 진행되기를 다들 이제 기대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려했던 실제 일이 바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요건은 이제 1999년 초에 한국항공이 미 정부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 규정을 위반했다고 락히드가 이제 미 국무부에 자진 신고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용어인 자진 신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자진 신고라고 하는 것은 voluntary disclosure 또는 V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미 국무부에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997년 10월 달에 이 사업이 착수되고 98년 초부터 이제 T-50에 대한 기본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T-50 항공기에 장착할 구매 장비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또는 미국의 업체들에 대해서 장비 업체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를 발행을 해서 그에 따른 견적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국항공의 구매부서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업체뿐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성능 보장이 가능한 프랑스, 독일 등의 제3국 업체들한테도 장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RFP, 제안서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락히드는 승인되지 않은 제3국 업체에 기술 자료를 포함한 RFP를 제공한 것은 미 정부의 수출 규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산에 대한 결과를
그 당시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미 정부가 이것을 무기 수출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이제 TOC에 참여하고 있는 락히드한테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사례에 따른 얘기고, 또한 TO10을 주관하는 당시 한국 항공에도 어떠한 사업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는 미 정부가 이미 승인한 TO10 사업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 우리 TO10 사업이 이미 착수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셨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저희 한국항공은 이 본사안을 TO10 착수 이후에 최대의 사업적 위기라고 판단을 해서 온 경영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락히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 현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또 락히드와 함께 미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적절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 정부하고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RFP를 접수한 제3국 업체는 이미 미국의 F-16 장비 업체로서 동등한 기술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고, 저희 한국항공이 제공한 기술 자료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이 TO10 사업은 원래 한국 공군의 소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수출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체계 개발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해외 업체를 제3국 업체의 장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역설했고, 그 내용을 미 정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잘 무난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 정부는 이제 수개월 동안 자체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으로 본사안을 종료를 했습니다. 동시에 업체가 요구했던 그 제3국 장비를 TO10에 적용하는 것을 미 정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한국항공은 이 수출 승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사내 엔지니어들한테 개발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출 이해 사항을 적시할 수 있도록, 이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네, 전무님께서. 수출 얘기를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수출도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들 개발이 완료되고 생산을 막 한참 양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보면 1호 장사꾼으로 제가 뛰기 시작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 정부에서 그때를 교훈으로 해서 미리 수출 승인 국가를 신청을 해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뭐 48개 국가 이상이 되는,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 나라는 다 커버되어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 그런 것을 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적성 국가나 또는 이제 충분히 통제나 조율되지 않는 특정한 국가가 이제 첨단 전투기로 활용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수입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카이로부터, 한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평화나 질서 이런 부분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단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영역은 굉장히 넓게 우리 사업 관리나 회사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넓게 받아서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RFP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한 기술적 요구도나 항공기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가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 이제 RFI라고 해서 Request for Information을 이제 고객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좀 굉장히 그 러프하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의 일차적인 설명 패키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내보고, 미 정부나 락히드도 같이 코업을 해야 되니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깊이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확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RFP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기술 보호도 하고 제품에 대한 보호도 좀 하고,
하는 제품이 워낙 좀 독특한 제품이다 보니까요. 국제 질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코어를 해서 관리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인력을 총집결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설계부터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될까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었던 고등훈련 체계 개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